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블럭들을 확정해 가지고 이제 체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있고,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포함하면은 블럭으로 제가 채굴에 성공해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시적인 포크는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어느 한쪽 체인이 더 길어질 테고, 그럼 길어진 쪽이 이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블럭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를 블럭 이 트랜잭션들을 해시해 가지고 여기에 해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얘들을 머클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어, 그 머클 트리의 루트 값을 여기다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잭션 T1 있으면 T1의 해시값, T2의 해시값, 요거를 해서 또 위에 해시값 계산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값을 서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시적인 포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블럭이 만들어서 공개됐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확정되지 않아요. 확정되지 않고 이 그 6개 블럭 깊이가 6보다 커지면 취소될 확률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확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블럭이 만들어진데 10분이니까 6블럭이면 이제 내 거래가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래는 불가역성이 된다,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이제 10분마다 처리하는 거래량도 적고, 이 거래가 바로 즉시 확정되는 건 아니고 1시간이 흘러야 내 트랜잭션이 등록되고 1시간이 지나야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새롭게 받은 BTC 채굴자가 코인을 쓰려 그러면 그 코인은 또 6블럭이 지나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9, 10블럭 지나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채굴자들은 이제 자기가 받은 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가 빠르면 좀 더 빠르게 그 해시 값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주체가 전 세계 채굴에 사용된 해시 파워의 51%를 차지하게 되면 이 주체가 긴 체인들을 더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51%가 넘으면. 그래서 그걸 51% 공격이라고 하는데, 현재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의 비트코인은 이제 이 51%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은 아까 몇 개였죠? 이것도 좀 지난 건데 19개였잖아요. 19개. 근데 최초는 10개, 40비트였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해시체인을 보면은 50BTC가 이제 사토시 자신이 가져간 게 되겠죠. 이거를 제너시스 블럭이라 그래요. 최초 블럭. 그러니까 해시체인의 최초 블럭, 블록체인의 최초 블럭을 제너시스 블럭이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이 50비트씩 받았고, 이게 이제 진함에 따라서 25, 12.5, 6.25 이렇게 반감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125 정도 되고 있고요. 요거는 2020년도 건데 19개가 되고 있습니다. 19개. 그리고 조금 더 최신 건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 갔냐? 이렇게
비트. 요 값이 있는데, 목표 값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값이에요. 얘를 바꿔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구해요. 그럼 얘를 정수로 취급해가지고 얘보다 작은 해시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들이 이보다 더 많거나 이제 얘보다는 더 많아야지만 이제 작은 값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거를 조절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랜잭션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요게 입력이 되겠고, 요게 출력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요 입력과 요 입력이 요 입력과 요 출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이 45.8이었는데 45는 자기가 다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두 개 0.07과 0.5를 요 두 사람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0.01BTC를 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트랜잭션이 구성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채굴자의 역할과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모든 노드들이 하는 것도 있고 채굴자만 하는 게 있고요. 채굴자만 하는 거는 이제 새 블럭을 만드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수신하면 트랜잭션을 검증해요. 그 서명값을 검증해서 유효하다, 이중 사용된 게 아니다, 기존 트랜잭션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들을 미확정 풀에다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이제 새롭게 계산해야 되면은 이 풀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고릅니다. 채굴자가. 하나도 안 골라도 돼요. 그리고 여러 개를 골라도 되는데, 어쨌든 1메가를 초과를 안 해야 되겠죠. 그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 개 안에 넣고 퍼즐을 해결해 가지고 해결하는데, 해결을 성공하기 전에 새 블럭이 수신이 되면은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내가 성공 못 하는 거고요. 만약 새 블럭을 수신하게 되면 블럭을 검증해서 블럭이 이제 실패하면 계속 가면 되겠고, 블럭이 오케이 되면은 체인에 새 블럭을 추가하고 다음 퍼즐, 그 다음 블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쭉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채굴자들은 얘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은 누가 하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자는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럼 왜 하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그래서 블럭을 확정하면은 신규 코인을 받게 되겠고, 포함된 트랜잭션에 있는 수수료들의 합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럭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채굴자라 그래요. 비트코인의 참여자 중에 이제 특별한 참여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이 채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드웨어, 이 채굴 장비들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축 비용이 들었고, 이걸 운영할 때 이제 전기세가 들어가겠고, 시간적인 투자가 되겠고,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용보다 내가 코인을 신규 채굴해가지고 얻는 보상이 커야지만 하겠죠. 이게 보상이 크지 않으면 하는 게 손해죠. 근데 지금도 약간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또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도 잘 이게 손익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은, 그럼 이제 난 포기하겠다, 털고 나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누가 크게 털고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보통의 채굴자들은 큰 손들은 털고 싶어도 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채굴하는 곳을 전기세가 좀 저렴한 곳에서 많이 하고요. 전기세가 싼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하고, 이게 장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냉각하는데 이 냉각 비용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이제 이 채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냉각 비용을 어,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토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재는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채굴의 보상으로는 현재는 3.125 BTC를 신규 코인으로 받습니다. 그 수수료 빼고 받는다는 거죠. 지금 뭐 한 1억 정도 됐으니까 더 금액인데 뭐 한 2억 5천 버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이 받는 보상액은 이제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1.7 정도 되겠죠. 뭐 1.6, 6, 6, 620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0.8 얼마 되겠고 0.4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제 보상이 없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특히 1BTC와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까? 이 채굴자들이 손 털고 이제 말 것인가? 아니면 또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 PC 갖고 또 채굴하는 형태로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빵이 된다. 아무도 채굴 안 한다. 그럼 비트코인은 더 이상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불가역성을 제공을 못 하는 거죠. 계속 쌓여야지 뭔가 동작을 하는 건데 이제 동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이제 1바이트당 한 31 사토시 정도를 내는 게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 BTC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도 비싸지는 거예요. 수수료도 비싸지는데 이 수수료가 비싸지면은 소액 거래가 힘들어지죠. 내가 되게 한 100원을 주고 싶어. 그럼 수수료는 1,000원이야.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수수료도 이 세계엔 공짜가 없으니까 이 수수료가 적당해야 또 사용자들이 거래를 하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없는 것들은 이제 채굴자들이 잘 포함 안 시켜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제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수수료와 이 신규 코인을 보상을 받는데 나중 되면은 얘는 거의 금액이 0에 가까워질 거고 이것만 이용해서 이제 수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채굴자들의 충분한 만족도를 줄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걱정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51% 공격이에요. 그래서 해시파워의 51%. 그러니까 항상 거의 다 내가 우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에 한 번은 내가 그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는 뭔가 이제 그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 공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중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이제 트랜잭션이 되는데 나중에 걔보다 더 긴 걸 체인을 만들면서 그 내가 썼던 거를 없앨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 사용을 그러니까 여기에 내 거래가 들어있는데 더 긴 걸 만들고 거기에는 이 거래를 빼면 이제 이 코인은 다시 쓸 수가 있고 얘는 무효되니까 그래서 이중 사용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교란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서비스를 교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55%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건 얘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비트코인이 이상해지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들이 일어나고 실제 발생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하락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이 반토막 날 수가 있으니까, 실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행위를 할 동인이 별로 없는 거지. 건전하게 비트코인이 잘 돌아가야 계속 돈은,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애초에는 사토시는 그냥 사람들이 남는 자기 PC에 갖고 채굴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예측에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채굴을 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나도 채굴에 이제 뛰어들 수 있는데, 이것도 초창기에 뛰어들었으면 많은 이득을 봤을 거예요. 지금은 막 뛰어든다고 하는 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런 PC 갖고 했어요. 사토시는 자기 집에서 놀고 있는 PC 갖고 처음 그 제너시스 블록을 채굴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 GPU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GPU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채굴 농장 이런 얘기, 채굴 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GPU를 쓰다가 보니까 GPU보다는 아예 그 작업 증명 그 해시값을 찾는 특수한 하드웨어 FPGA로 만드는 게 더 얘는 일반 그 CPU잖아요. GPU도 어쨌든 여기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것보다는 아예 그걸로 된 전용 하드웨어 칩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FPGA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엔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드웨어를 전용 칩들을 만들어서 채굴하는 형태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클라우드 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풀에 가입해 가지고 이 풀에 있는 사용자들이 협력해서 채굴을 해요. 그래서 협력해 가지고 이 풀에서 채굴에 성공하면은 내 지분만큼 나눠 갖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클라우드 마이닝 풀 이런 형태로 이제 채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얘가 2020년도에 보면은 이 풀린이란 풀, F2 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사용자들이 풀에 가입해 가지고 이제 같이 채굴하고 성공하면은 나눠 갖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몇 개들만 합치면 5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협력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큰 풀들이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전히 이제 잘 나가던 애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이 F2 풀 같은데 뭐 이런 데는 여전히 2020년부터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때는 되게 컸던 13%를 차지했던데 지금은 되게 비슷하구나. 다른 게 커졌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 하려면 내가 장비를 갖춘 다음에 저런 풀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50% 공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는데, 다른 코인들은 실제 50% 공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계속 채굴을 해요. 파워가 많아서 채굴을 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빵 하고 새로운 채굴들을 그 체인 값들을 공개해 가지고 얘가 더 기니까 나머지가 다 무효가 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얘가 성공한, 공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작업 증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태계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이제 건전해지는데 초창기에는 아무도 채굴을 막 안 할 거예요. 일부 뭐 그냥 관심사만 몇 명만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초기에 어떤 암호화폐를 새로 신규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50%의 공격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농장들 예전에 만들어서 비트코인 채굴했던 농장들이 이게 다 GPU들일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채굴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채굴 장비들. 요즘은 이런 걸 많이 쓰겠죠. 이런 거보다. 이게 옛날 GPU들로 만들어진 채굴 장비이고 얘는 이제 특수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 이 장비들 어마어마하게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크는 일시적인 포크예요. 의도된 게 아니라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이 이제 퍼즐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포크고요. 일시적인 포크 말고 이제 포크가 갈래가 갈아졌는데 굳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 원래는 가장 긴 체인 원칙에 의해서 두 개의 갈래로 뻗어지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안 합쳐지고 그냥 우리는 일로 갈래, 니는 절로 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딴 살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불가역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항상 사람들 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톱하고 우리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하자 그런데 다 다시 하기로 억울해하면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원래는 안 되지만 사람이 만약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부탈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더리움이 최초로 만들고 나서는 어떤 공격이 발생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 부탈린이 아 그러면 이 공격이 일어난 거 다 무시하고 그 전후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이렇게 떼어져 나와가지고 또 다른 갈래로 가는 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가역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만 전 세계에 있는 채굴자들이 뭐 억울히만 하면은 얼마든지 되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포크는 이제 포크가 됐는데 가장기 원칙에서 하나로 모이지 않고 수렴되지 않고 두 개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서로 딴 살림 차리는 형태가 되는데 크게 하드웨어 포크, 소프트웨어 포크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노드들이. 그래서 이 노드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드웨어의 버전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서 룰을 바꾸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룰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그 비트코인 운영한 노드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제 개기는 멤버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발생하는 포크들이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포크들은 그냥 발생했다가 저절로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긴 체인은. 근데 얘는 갈라졌는데 그냥 자기 길 가자. 나는 저쪽 안 갈래. 우리는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해서 또 놀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가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와 호환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와 호환이 되는 규칙을 도입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도입되는 경우를 소프트웨어 포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둘 다 도입했는데 안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졌는데 그냥 유지되는 그럴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포크, 하드웨어 포크가 발생됐다 그러고요. 일부러 또 버전업 했을 때 포크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소프트웨어 포크로 도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하드포크는 과거와 호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블록 크기의 증가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1메가잖아요. 1메가. 근데 얘를 2메가로 늘리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그 1메가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따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 된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파란색들은 이 A는 인정을 못하죠. 자기는 1메가만 룰인데 얘는 2메가니까. 근데 2메가이라 하더라도 그때 만들어졌을 때 크기가 안 클 수도 있어요. 1메가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1메가를 넘은 애들은 최대 2메가니까 안 넘은 애들은 얘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포기해야 돼. 여기 통해서 이득 본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요 두 번째로는 과거 호환이 되는 규칙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메가를 반으로 0.5메가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은 얘도 어차피 1메가까지 받으니까 얘네들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노란 거 0.5니까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좀 더 일로 넘어오는 게 하드포크보다는 수월하다는 거예요. 얘는 소프트웨어를 안 바꿔도 그대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넘어오려면 이쪽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그래서 얘는 보통 룰 변경을 했을 때 그 룰 변경을 안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라 그러고 그렇게 안 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룰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호환되는 규칙을 도입했냐? 과거 호환되지 않는 규칙을 도입했냐에 따라서 소프트포크, 하드포크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개선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가 세그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그윗.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 가지 문제는 그 블럭의 크기가 1메가로 제한이 되는 거고 1메가로 제한이 되면 10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을 늘리려면은 이제 높여야 되는데 이걸 높이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 1메가의 데이터에 차지하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는 트랜잭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고 그 트랜잭션 데이터를 서명한 서명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1메가 블럭을 구성했을 때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는 트랜잭션의 서명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그윗은 어떻게 하냐면 서명값들을 블럭에서 다 빼요. 서명들을. 그리고 이 블럭에는 트랜잭션 데이터만 넣고요. 이 서명값들은 별도 모아서 따로 보냅니다. 따로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블럭 크기는 1메가로 유지돼요. 물론 1메가로 유지되지만 추가적으로 보내는 건 별도 또 가죠. 서명값이 따로 가니까. 근데 그 1메가라는 자체 내에는 안 바꾼 거죠. 블럭 크기는. 그래서 세그윗은 그 블럭에서 뭘 빼? 서명값들을 빼서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뺐더니 또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문제됐던 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소프트 포크로 도입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세그웨이스를 쓰고 있는데 얘를 아예 고정시키자, 얘를 무조건 쓰게끔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세그웨이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동작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2021년에 도입된 거는 이제 그 원래 쓰고 있던 이제 전자서 트랜잭션을 서명할 때 썼던 전자서명은 ECDSA라는 거 하는 거예요. 타운 곡선 기반 이제 표준을 전자서명 표준을 이제 비트코인에서 썼어요. 근데 2021년도에 얘를 ECDS를 타운 곡선 기반 스크로노 전자서명으로 바꿨습니다. 얘로 바꿔서 얻어지는 이점은 서명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더 작아져요. 서명 크기가. 그리고 이제 스크로너가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탭 루트에서 요 그 전자 서명도 바꾸면서 이제 이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코드를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그 어떤 이제 기능을 추가했는데 요 다음에 살펴볼 코인이 이제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이라는 건데 이더리움의 특징은 이제 블록체인에 거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그래서 얘도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제 블록체인에 뭔가 넣어서 그 코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비트코인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그 이더리움 가면은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들은 계속 그냥 최초 사토시가 만든 그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나름대로 커뮤니티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게 이계층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계층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이계층 블록체인 기술은 원래 모든 그 블록체인을 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이계층 블록체인 기술은 그 체인에서 벗어나서 블록체인에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별도 하는 거예요. 별도 하는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외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개선하는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우리가 이계층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에다가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밖에다가 기능을 만들고요. 그거를 연동시키는 거를 이계층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계층 기술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불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불 채널. 그래서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A와 B가 여러 차례 소액을 거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5번 거래라면은 5번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 5번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되겠고 또 이 거래를 기록할 때마다는 또 뭘 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5번 해야 되면 5번을 블록체인 밖에서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내용 하나만 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은 거래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아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불 채널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를 해야 하지만 모든 거래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기록하는 그런 형태가 지불 채널이고 이제 소액 지불에 수수료를 아끼는 거니까 소액 지불에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불 채널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빼먹은 거지만 원래는 우리가 지갑을 만들 때 지갑 하나의 공개 기상을 지갑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요 지갑에 있는 돈을 쓰려 그러면 서명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서명키. 그런데 지갑을 만들 때 이 지갑의 공개키를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연결하면서 2-3 또는 2-2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의 키를 하나만 연결시키지 않고 여러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지갑에 있는 돈을 쓰려는데 2-3이면은
키가 몇 개 연결되냐면 3개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3개 중 몇 개를 써야 지불이 유효한 지불이 돼요? 2개. 2개를 쓰면 유효한 지불이 되는 거예요. 2-2면 2개를 다 써야지만 지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 딸과 지갑을 만들어요. 그래서 키를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딸이 하나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지갑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2-2면 딸 혼자서 못 쓰는 거지. 항상 내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3-2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얘는 최초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불 채널을 쓰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래를 막 해요. 거래를 막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것처럼 1,000원을 내가 넣어놓고 100원씩 쓰는 거예요. 100원씩. 그러면 이제 처음에 트랜잭션이 B 소유 A 이런 트랜잭션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를 뭘 볼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1,000원을 B한테 준 상태인데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예 블록체인에 등록을 안 하고 하지만 계속 만들어요. 근데 계속 만드는데 막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실제 그럼 A가 요거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끝났어. 내가 세 개만 보고 끝났어요. 그러면 요 트랜잭션만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등록하지 않고 A가 얘를 등록해 버리면은 나는 300원어치 봐놓고는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등록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페널티도 줘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번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정시키면은 A, B 중에 누가 부정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서로 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든 것만 등록해서 확정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트랜잭션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얘를 써먹고 나선 얘를 등록하려면은 이중 사용이 돼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얘를 등록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면 잠금 기능을 둬요. 잠금 기능.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하는데 잠궈 버려 가지고 얘를 미리미리 등록을 못하게 이제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금 기능들을 이제 추가해 가지고 지불 채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이득 보는 것들을 못 보게끔 이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10블럭 뒤에나 뭐 할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을 걸어 놔 가지고 시간 전에는 등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걸어 놓으면 그러면 그 전에 등록을 시도를 해요. 근데 채굴자가 그걸 넣어줬어. 그러면 누구나 봐도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 잠금 장치가 지나지 않았는데 등록돼 있잖아요. 그럼 그 트랜잭션 어떻게 돼?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이 돼요. 그러면 채굴자는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금 장치도 뭔가 기술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 이 잠금 장치를 해놓게 되면은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이 돼버리게 되겠고 미리 등록하면 그러면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채굴자들은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시간 잠금 뭐 해시 잠금 여러 가지 잠금 기술들을 써 가지고 이게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이 명확하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지불 채널이라는 건 트랜잭션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만들지만
비트코인에 올라갈 트랜잭션들을 계속 만들지만 그 트랜잭션을 계속 비트코인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거래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거래하지 맙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트랜잭션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을 이제 A나 B가 할 수 있어요. 그 A나 B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예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잠금 장치를 걸어놔서 미리 입금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장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복잡한 얘기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애매하네. 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일 그 좀 마무리하고 요 일부 이제 내일은 비트코인 마무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 16장도 내일 조금 나갈게요. 이더리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내일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